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지원을 받아 IDF 진거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죠. 그런 대만에서 2022년 5월 스텔스 형상을 적용하고 KF-11 보라매와 90% 이상 닮은 외형을 지닌 선진 방어 전투기 Advanced Defense Fighter 이하 ADF 개발 구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만 공군이 요구한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중국의 제-20을 포함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공중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투기 수출 정책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만 한샹 항공공업은 ADF의 국산화율이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도 융잉 고등훈련기 생산 이후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당시 대만 언론에는 2024년 5월까지 비행시험용 시제기 A1 한 대와 지상시험용 시제기 T1 한 대를 완성해 공개하고 2025년 초도 비행을 거쳐 2026년까지 시제기 6대를 확보한다는 일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언론 UP미디어는 2024년 10월 5일 ADF 프로젝트가 시제기 제작은커녕 정식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좌초되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KKMD를 통해 ADF 개발 구상이 공개된 사실은 알려드렸지만 이후 이 사업이 정식 체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실상 좌초된 사실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네요. ADF 프로젝트가 좌초한 원인에는 돈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추력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고 눈과 귀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도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ADF 사업의 주 계약업체를 맡도록 구상됐던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이런 장비들을 하나의 전투체계로 묶어내는 첨단 전투기 체계 통합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UP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ADF 사업의 주 계약업체로 구상됐던 국가중산과학연구원조차 대만 공군이 제시한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주 계약업체로 참여할 해외 기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결국 구리슝 국방부 장관이 ADF 독자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산 첨단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ADF가 구상 단계에서 좌초된 것과 달리 KF-11은 어떻게 핵심 기술과 체계 통합의 장벽을 넘어 양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ADF가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상세히 전하고 있는 대만 UP미디어의 기사부터 번역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차이잉원 전 총통은 재임 기간 국산 항공기 자체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융잉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차세대 선진 전투기 개발 사업, 이른바 ADF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시작했다. 그러나 구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이 공군과 국가중산과학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ADF 계획을 논의하는 특별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사업에는 수백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첨단 전투기의 전체 체계를 통합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고추력 엔진과 A사 레이더, 첨단 항공전자체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미국 측에 진행한 절차 역시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E400 엔진 도입과 기술 지원을 위한 TAA 승인 신청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첨단 항공전자체계를 포함한 17건의 TAA 승인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구리슝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 선진 전투기를 대만이 독자 개발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회의 결론에 동의했다. 첨단 전투기 체계 통합 역량 부족, ADF 개발 착수에는 지나치게 큰 위험. 회의에서는 대만이 성공적으로 개발한 IDF 전투기, 즉 진거호의 사례를 근거로 차세대 선진 전투기 역시 대만이 자체 개발하고 체계 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DF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분석하면
대만의 국산 잠수함 IDS 사업과 유사한 구조가 드러난다. 가장 중요한 전투 체계의 통합 작업은 사실상 미국 업체가 담당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ADF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외 업체가 주 계약 업체를 맡아야 한다. 대만에는 첨단 전투기의 전체 체계를 독자적으로 통합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주 계약 업체를 맡을 해외 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차세대 선진 전투기 시제기 개발에 착수하면 사업 위험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발된 전투기로는 대만 공군이 요구하는 방어 작전 능력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차잉원 전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국산 항공기 자체 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차세대 선진 전투기 사업에 대한 검토는 대만 공군의 상공상 계획 전담팀이 담당했다. 사업의 기본 방향은 국산 잠수함 IDS 사업의 개발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다.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이 주 계약업체를 맡고 대만의 국영항공기 제작업체인 한샹항공공업이 하위 계약업체로 참여한 뒤 해외 협력업체를 물색한다는 구상이었다. 국가중상과학연구원 산하항공연구소는 오랫동안 항공기 엔진의 핵심 기술을 연구해왔다. 과거에는 배가 계획을 통해 IDF 전투기에 탑재된 TFE-1042-70 엔진을 기반으로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추진 체계를 개발하려 했다. 이와 함께 엔젤 계획을 통해 24개의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엔진의 추력을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수준까지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대만은 배가 2단계 계획을 중단했다. 자체 개발 엔진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차세대 ADF 전투기에 사용할 F414G400 엔진의 도입 및 기술 지원을 위한 TAA 승인을 미국에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전투기의 스텔스 외형과 기체 설계 자체는 비교적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첨단 항전 체계와 A사 레이더에 필요한 기술은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기술은 각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대만이 실제로 기술 이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 여러 핵심 기술에 대한 TAA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세대 선진 전투기 사업은 실제 개발 단계가 아니라 서류상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주 계약업체로 나서는 해외 업체도 없어 국방부 장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단. 대만 공군은 2022년 3월 말 차세대 선진 전투기 개발 계획을 당시 차잉원 총통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차잉원 총통은 이 계획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만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비대칭전 능력과 예비 전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한 차세대 선진 전투기 사업은 우선 추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차잉원 총통은 당시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었던 구리슝에게 공군이 ADF 계획을 제안한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상황인데도 차잉원 전 총통은 2024년 초 인터뷰에서 대만이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ADF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한샹 항공공업도 초동훈련기의 2단계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에 초도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초동훈련기의 국산화율은 75%,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최대 95%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는 당시 대만 국내의 방산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 기술 수준과 사업 여건은 발표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은 ADF 사업 관련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차세대 선진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체 기술 역량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만 공군이 제시한 작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주 계약업체를 맡겠다고 나서는 해외 업체도 없었다. 결국 구리슝 국방부 장관은 차세대 선진 전투기 ADF의 독자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구리슝 국방부 장관이 대만군 각 군에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이 위탁받아 진행 중인 무인기 사업의 납품을 마친 뒤에는 더 이상 자체 연구 개발을 추진하지 말고 미국산 장비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잘못 전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만 기사의 핵심은 단순히 ADF에 필요한 고추력 엔진과
A사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만이 필요한 장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나의 전투기로 완성할 체계 통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첨단 전투기는 반도체 하나를 잘 만든다고 완성되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전투기용 A사에는 수많은 성수신 모듈뿐만 아니라 빔 조향과 표적 탐지, 분류 추적, 전자방해 대응, 미사일 유도, 지상 영상 형성 등을 담당하는 방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체의 전력과 냉각, 임무 컴퓨터, 무장 통제 체계, 전자전 장비까지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투기용 실전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동의어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A사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까요? 미국은 2015년 KF-X 사업에 필요한 A사 레이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EOTGP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RF 제머 등 4대 핵심 장비의 기술과 체계 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들 장비와 체계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오랜 기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대만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A사 관련 기초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년부터 국방기술연구개발을 통해 A사에 필요한 국내 기술을 축적했고 같은 시기 X밴드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용 성수신 모듈 연구 성과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탈레스에서 오늘날 하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방산 전자기술 계보는 천마 탐지 추적 레이더와 천궁 다기능 레이더, 각종 함정용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위상배열 레이더와 표적 탐지 추적, 신호 처리에 필요한 기반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각종 열상 조준경과 수리온 전방 감시 적외선 장비, 무인기용 전자광학 장비를 개발하면서 IRST와 EOTGP 개발로 이어질 광학, 적외선 기술 기반도 넓혀갔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전투기용 전자전 포드와 함정용 전자전 체계를 개발하며 RF 제모와 통합 전자전 체계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항공산업은 KF-16 면허 생산에서 출발해 KT-1과 T-50, FA-50, 수리온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개발, 생산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 기술과 인력을 계승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F-11의 체계 종합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대만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설계, 시험, 항전 통합 경험이 하나로 모여 KF-21이라는 결실을 갖고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들 핵심 장비를 아무런 외부 지원 없이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A사 개발 과정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한 하드웨어 입증 시제품을 이스라엘 엘타의 시설과 장비에 연동해 시험 검증했고 스웨덴 사브로부터 알고리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KF-11의 IRST에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적외선 센서 헤드가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국내 개발분의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KF-11과의 체계 통합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향후 성능 개량을 이어갈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완성된 외국산 장비를 그대로 도입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진행된 불곰 사업과 러시아와의 방산기술 협력이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불곰 사업 이후 이어진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천궁 체계와 유도탄 개발을 비롯한 국내 방산 연구개발 기반 강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체계 개발 경험이 국내 레이더 산업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KF-11용 A사 레이더의 핵심 설계 자료나 소프트웨어, 전투기 체계 통합 기술을 직접 이전했다는 공개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F-11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는 어느 한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극비 기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서로 다른 무기 체계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력을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었던 성숙한 방위산업 생태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차이잉원 전 총통이 ADF 개발을 공언한 데는 대만 항공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음부터 실현 의사가 없었던 정치적 쇼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UP미디어 보도대로라면 엔진도 핵심 항전 장비도 해외 주계약업체도 확보하지 못했고 국가중상과학연구원조차 공군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기술적 타당성을 확인한 뒤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기술적 검증보다 앞서 나갔다고 볼 근거는 충분합니다. 결국 차잉원 정부는 개발할 능력과 조건이 갖춰졌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개발하겠다는 선언부터 내놓은 셈입니다. 정치적 의지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체계 개발 경험과 산업 기반을 축적해왔던 대한민국의 KF-11 보라매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부분입니다. ADF를 가장 먼저 움직인 엔진은 F-414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만으로 전투기를 하늘에 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스 밀리터리 채널 KKMD